가구의 재료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목재의 성질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재는 함수량에 따라서 부피와 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또한 재료에 힘을 어떤 방향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목재의 비중은 세포막의 두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목재의 실질 부분의 비중은 1.54이며 기타 다른 수종의 비중은 다음 표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보통 목재의 비중은 기건재의 단위 용적 중량에 대해서 상당하는 수치인데요. 즉 기건 비중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절대 건조 비중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건 비중이라는 것은 그 목재의 성분 중에서 수분을 공기 중에서 제거한 상태의 비중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건 비중은 구조 설계 시에 참고 자료로 사용되는 그러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절대 건조 비중이라는 것은 온도 100도에서 110도에서 목재의 수분을 완전히 제거했을 때의 비중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수종에 따라서 이러한 그 비중들이 다른 수치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목재의 비중, 다시 말해서 기건 비중은 이렇게 수종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목재의 비중이 0.3에서 1.0의 범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오동나무라든가 홍송, 삼나무, 전나무, 미송 이러한 나무들은 비중이 0.3에서 0.5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비자나무라든가 느티나무, 적나왕 또는 티크, 마호가니, 줄참나무 이러한 그 목재들의 비중은 0.6에서 0.7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중이 큰 것은 흑단이라든가 참나무, 장미목 이러한 그 목재들이 0.8에서 1.0 정도 되는 그러한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목재의 비중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동일 수종이라고 할지라도 그 단면의 나이테의 밀도라든가 수령 또는 변재냐 심재냐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추재, 다시 말해서 가을이나 겨울에 자란 부분은 춘재보다도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목재의 비중과 목재의 강도는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재의 비중이 클수록 목재의 강도는 증가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목재는 생나무에서부터 또 건조시켰을 때에도 일정 부분의 수분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수분을 갖는 비율을 목재의 함수율이라고 부릅니다. 목재의 함수율은 목재의 절대 건조 질량에 대한 함유 수분의 질량 백분율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고 목재의 함수율을 구하는 방식은 수분을 포함한 상태의 목재 중량에서 전 건조 시의 목재의 무게를 뺀 다음에 전 건조 시의 목재 무게로 나눠준 다음에 100을 곱하면 목재의 함수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재의 강도나 수축 등의 모든 성질이 함수율에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또 목재를 가공할 때 함수율은 그 목재의 제품의 품질을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재의 함수율을 파악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그 가구의 재료로 목재를 사용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목재의 함수율을 구하는 방법도 이 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재의 함수율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목재의 함수율을 100% 정확히 측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목재는 완전히 건조를 해놓은 상태에서도 공기 중에 또는 그 목재가 놓여져 있는 공간의 그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목재는 그
습기를 흡수하는 그러한 그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시간 때때마다 재는 순간마다 이렇게 그 함수율을 측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그러나 오늘날 목재의 함수율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답니다. 전건법 또는 전기정 수분계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 또 습도법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 이렇게 그 함수율을 측정하는 방법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목재의 함수율은 여러분들이 그 실내 공간의 자재로 또는 그 가구의 자재로 사용할 때 사용하고자 할 때 함수율을 그 컨트롤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재의 함수는 수분의 함수 상태에 따라서 생나무, 생재라고 부르죠. 또 섬유 포화점, 기건재, 전건재 상태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재라는 것, 이것은 벌채를 한 직후의 목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는 가장 많은 수분을 갖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생재의 함수율은 80에서 100%, 또 40에서 100% 이렇게 그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당연히 이 생재의 함수율은 변재냐 심재냐 또는 수종, 벌채의 시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목을 한 바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100%에 해당하는 그 함수율을 보여주기도 하죠. 두 번째로 이제 이 생재가 건조되어서 수분이 점차 증발되어서 약 30% 정도의 함수 상태가 되었을 때를 섬유 포화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함수율이 30% 정도가 되면은 이때부터는 그 목재의 강도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할 수 있죠. 이 목재가 섬유 포화점보다 더 건조하게 돼서 대기 중의 습도와 균형 상태가 되면은 함수율은 약 15% 정도가 되는데요. 이 상태를 공기에 기자를 써서 기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함수율이 크면 클수록 강도는 저하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건재에서 이 기건재 상태를 건조로 등을 이용해서 더욱 건조시켜 함수율을 0%로 만드는 것을 전건재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건재 상태에 이르게 하는 그 방법은 다양한 목재 건조 방법들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건조로라는 그러한 그 커다란 어떤 그 말하자면 그 도자기를 굽는 가마 같은 그런 형태의 어떤 로에다가 집어넣어서 강제로 건조해서 전건재 상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때 함수율에 따라서 이렇게 그 목재의 함수율에 따라서 네 가지 상태의 생재 상태를 포함해서 네 가지 상태로 함수율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조용재의 함수율은 20% 정도 해당이 된다고 하고요. 또 가구재나 창호재는 15% 정도의 함수율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목재에서 수분의 건조나 흡수 속도는 같은 목재일지라도 뭐 심재냐 또는 변재냐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고 수분 증발이나 흡수 속도를 보면은 마구리면이 가장 빠르고 무늬결, 고든 결면 순으로 흡수 속도가 느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목재의 단면은 세 가지의 단면을 아까 전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뭐 마구리면, 무늬결면, 고든결면 이렇게 목재의 크게 세 가지의 단면을 가지고 함수율이라든가 또는 축소라든가 또는 어떠한 그 증발 부분, 수분의 건조나 흡수 속도 이러한 것들이 그 세 면의 율이 똑같은 나무래도 다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수율이 30%인 섬유 포화점 이상의 범위에서는 앞장에서 얘기한 대로 신축의 증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목재가 섬유 포화점 이하, 다시 말해서 기건조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은 되달해 가면서 함수율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면서
수축과 팽창이 일어나면서 갈림이라든가 휨 또는 뒤틀림 등의 결함이 생기게 됩니다. 이 목재는 비중이 큰 목재일수록 또 섬유가 곧게 뻗어 있지 않을수록 또 침엽수일수록 대체로 부피의 변화나 수축 팽창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목재는 당연히 0%의 전건재 상태로 도달하게 되기까지 그 이전에는 수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부피가 줄어들게 됨으로 인해서 수축과 팽창에 의해서 목재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대로 건조되기 전의 모양과 건조된 후의 모양들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목재의 수축률은 내부의 세표벽으로부터 결합수가 건조되는 양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이 수축률은 수종이나 생장 상태, 수령에 따라 일정한 것은 아니지만 목재의 부분별로 봤을 때에는 변재가 심재보다 크게 변형이 일어나고 춘재가 추재보다 변형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목재의 방향으로 봤을 때 수축의 정도는 접선 방향, 방사 방향, 섬유 방향 이렇게 봤을 때 접선 방향의 변형이 섬유 방향의 변화보다 20배나 크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대로 구부러짐이라든가 뒤틀림 이러한 굉장히 심한 변형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너비 굽임이라든가 길이 굽음, 측면 굽음, 비틀림, 갈라짐 이러한 변형들은 목재가 건조되는 상황에서 다시 말해서 함수율이 낮아지는 상태에서의 변형의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벌목을 해서 생재 상태에서 공기 중에서 섬유 포화점까지 목재를 건조시킨 후에 다시 15%까지 낮춘 후에 그 다음에 전건조의 인공건조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목재의 변형을 적게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원목 가구가 비싸거나 원목재가 비싼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가공을 하는 과정 자체가 손쉬운 방법은 아니겠죠. 그래서 목재를 원목을 사용했을 때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친환경 재료라고 그래서 원목을 벌목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을 하거나 설계를 하는 학생들은 목재를 재활용할 수 있게 설계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사용이 연한이 다 되었을 때 이 목재의 활용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진행해 주는 것이 지구를 살리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목재의 강도 역시 수종에 따라 다르고 또 같은 수종이라 할지라도 심재나 변재 등 위치와 함수율 또 흠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비중과 강도는 비례합니다. 지금 그래프에 나와 있는 대로 비중이 클수록 강도도 큰 것을 볼 수 있죠. 또 일반적인 경우에 변재보다는 심재가 강도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함수율과 강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섬유포화점은 함수율이 30%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30%의 함수율 지점을 보면은 함수율이 높았을 때 압축 강도가 상당히 함수율과 반비례하는 것을 급격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섬유 포화점 이상의 함유 상태에서는 함수율이 변화한다 하더라도 목재의 강도는 일정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수율이 섬유 포화점을 넘어서는 말하자면 함수율이 높을 때에는
함수율과 강도는 반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또한 그 목재의 가력 방향, 목재의 힘이 가해지는 방향과 강도의 그 관계를 살펴보면 오른쪽 두 개의 목재에 힘이 가해졌을 때 수직으로 이 그 목재의 결과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했을 때는 그 가력 방향의 힘이 최대이지만 직각 방향일 때는 최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왼쪽처럼 그 인장 강도, 잡아다녔을 때의 그 목재의 강도는 이 그 목재의 결 방향과 평행이 되었을 때는 강하지만 목재와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그 잡아다녔을 때는 인장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섬유 방향의 값을 가지고 직각 방향의 강도를 1로 했을 때 압축 강도, 인장 강도, 휨 강도를 살펴보면 섬유 방향의 강도는 압축 강도 5에서 10, 인장 강도는 10에서 30, 휨 강도는 7에서 15 이 정도의 그 수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라왕이라든가 또는 떡갈나무, 화렵수 이러한 그 목재들이 인장 강도나 휨 강도가 일반적으로 침엽수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압축 강도라든가 전단 강도 역시 침엽수보다는 화렵수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엽수보다는 화렵수가 모든 목재의 강도 면에서 강한 목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목재의 내구성이라는 것은 목재를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성질을 말한다고 할 수 있죠. 목재의 내구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은 상당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그러한 것은 부패, 충해, 풍화, 연소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내구성이 감소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풍우라든가 이 밖에도 일광 또는 자외선, 공기 등에 노출되었을 때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마모가 일어난다든가 또는 곤충류에 의해서 충해나 또는 화재가 일어난다든가 이러한 그 성질이 목재의 내구성을 약화시킨다고 할 수 있겠죠. 내구성의 크기는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지만 밤나무라든가 미송, 이러한 그 육송 등이 나왕보다는 내구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일반적으로는 심재가 변재보다 내구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목재는 같은 종류라도 건조가 잘 되어 있으면 잘 썩지가 않아서 내구성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목재에 있어서는 함수율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재를 그냥 천연 상태로 놔두지 않고 방부 처리를 한다거나 표면에 어떠한 칠을 하게 되면 내구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또 목재가 부패균에 의해서 부패가 되면 어떠한 목재의 성질이 변질되어서 비중도 감소되고 강도도 약해진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목재의 내구성을 감소시키는 요인 중에 부패라는 것은 이 그 균에 의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균이 생육을 하려면 적당한 온도가 필요한데요. 20에서 40도 정도의 온도를 도달하게 되면은 균의 번식이 아주 적당한 온도에 도달한다고 하죠. 또 수분은 90% 이상, 함수율은 다시 말해서 30에서 60%, 또 공기와 양분, 이러한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균이 번식한다고 하죠. 그래서 부패가 시작이 되죠. 그러나 이 중에서 하나라도 근절이 되면 이러한 조건이 부적당해지면 다시 말해서 균의 번식은 불가능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전부 배제한 목재는 절대 균해를 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부패가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물 밑에 박아놓은 말뚝, 기둥이라든가 또는 수중에 완전히 침수시킨 목재가
부패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 부패의 조건을 차단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목재의 내구성을 감소시키는 요인 중에 충해가 있을 수 있죠. 목재를 침식시키는 대표적인 그러한 그 곤충류가 흰개미와 군뱅이 등이 이 목재를 그 충해에 의해서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곤충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 흰개미나 군뱅이 등도 부패의 균과 마찬가지로 양분, 수분, 공기, 온도 이 조건이 맞춰져야 되겠죠. 그래서 목재 속에 양분에 남아있는 그 양분으로는 목재의 섬유인 셀룰로즈라든가 헤미셀룰로즈 같은 당류 이러한 것들이나 리그닌 등의 성분 조직 이러한 것들이 이 곤충류들의 양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차단해 주는 것이 그 충해를 방지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변재는 심재보다도 이러한 그 당분에 해당하는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피해를 받기 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흰개미는 이 목재를 갉아먹게 되는데 주로 이 비중이 낮은 춘재, 부드러운 부분을 잘 갉아먹고 또 추재 부분에는 그 속에다가 구멍을 파고 들어가서 남아있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재를 제재했을 때 어떠한 그 건조법에 의해서 이 네 가지의 조건을 완전히 하나라도 완벽하게 차단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목재 제품을 사가지고 집에다 갖다 놓으면 조그만 가루들이 자꾸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거는 그 목재 안에 아직도 균류가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번식을 하면서 목재 안에를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갉아먹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목재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요인 중에 풍화가 있습니다. 이 목재는 그 장기간의 그 풍후 상태에서 노출이 되거나 또는 햇볕이나 비바람, 이러한 그 기온이 변화가 되는 반복작용에 의해서 성분 조직의 분해로 인해서 변색이 되거나 비중이 감소되거나 노화되는 현상을 풍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풍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 목재는 흡수율이 높아지고 또 균류의 번식이 적당한 상태로 되기 때문에 목재가 부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목재를 노출을 하는 상태가 오래돼서 관리를 안 한다면 결국은 목재는 부패가 돼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또 네 번째로 목재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는 연소입니다. 목재에 열을 가하게 되면 100도 정도에서는 수분이 증발하게 되고 180도 정도에서부터 열 분해가 시작이 되면서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불꽃을 가까이 하게 되면 가연성 가스의 인화는 되지만 목재에 불이 붙지는 않습니다. 이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재의 인화점은 180 정도를 목재의 인화점이라고 하고요. 목재의 온도가 260도에서 270도가 되면 가연성 가스의 발생이 많아지면서 불꽃에 의해 목재에 불이 붙게 되는데 이 온도를 목재의 착화점이라고 부릅니다. 더 온도가 높아져서 온도가 400도에서 450도 정도가 되면 불꽃이 없어도 자연 발화가 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 점을 목재의 발화점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불이 붙기 쉽고 저절로 꺼지기 어려운 온도인 260도에서 270도를 목재의 화재 위험 온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목재는 산에서도 어떤 그 공기가 굉장히 건조하거나 또는 기온이 엄청 높을 때 아주 작은 불꽃이 튀더라도 화재가 나는 원인이 이러한 그 온도 때문에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목재는 서 있을 때, 생목으로 있을 때 생리적인 원인이나 또는 기후, 또는 곤충이나 균 등에 의해서 흠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어떠한 그 목재도 흠이 없는 목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요. 이 그 흠은 반드시 살아있을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벌목을 한 후에도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생기게 됩니다. 이 목재의 흠은 외관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목재의 강도라든가 또는 내구성 등을 저하시켜서 목재의 이용 가치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목재의 결함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옹이입니다. 이 옹이는 가지가 줄기의 조직에 말려 들어간 것으로 나무의 줄기에서 가지가 뻗어나간 곳에 생기는 그 결함 또는 결점을 옹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 옹이에는 뭐 생옹이와 죽은 옹이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가지가 그 뻗어나간 그 부분에 가지가 말려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것이 생옹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목질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어서 사실상 강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죽은 옹이는 말라붙은 가지가 죽은 가지가 말려 들어가서 생기기 때문에 주위의 목질과 독립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옹이는 그래도 살아있을 때 그 몸통에서부터 뻗어나가는 나무의 줄기에 의해서 가지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이 그 목재의 강도에는 영향을 준다고 하기는 어려운 그나마 목재의 결함 중에서는 나은 결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껍질박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나무가 성장하는 동안에 그 상처를 입었다가 아물면서 계속 성장한 부분의 껍질이 안으로 말려 들어간 형태의 결점을 그 껍질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목의 세로 방향의 외상으로 수피가 말려 들어간 그러한 그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목재를 사용하려고 했을 때 지장을 많이 주게 되는 큰 결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목재의 결함은 갈라짐을 들 수 있겠는데요. 목재의 수분이 건조하면서 생기는 결함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균이란 그 건조 및 수축이 반복이 되면서 생기는 것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그 갈라짐이라는 것은 그 노목, 나이가 많은 수령이 높은 그러한 그 나무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대개는 방사 조직에 따라서 갈라지는 것이 많습니다. 갈라짐의 종류에 따라서 형상 및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갈라짐이 있을 수 있겠고요. 변제 방향으로 그 갈라지는 거, 또는 수심의 수축이나 균의 방향으로 갈라지는 거, 또는 마구리면에 갈라지는 거, 겉부분이 갈라지는 거,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갈라짐의 결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썩정이라는 것을 들 수 있겠는데요. 썩정이는 벌목이나 운반을 할 때 쇠 갈고리에 의해서 생긴 상처 또는 썩거나 목재의 일부가 썩어서 변색이 돼서 나타나는 그러한 그 결함을 얘기합니다. 부패균이 침범해서 목재의 섬유들이 융해하거나 분해하기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목재의 가장 큰 결함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송진 구멍을 들 수 있는데요. 송진 구멍은 목질 틈서리에서 송진이 모인 것으로 소나무에서 나타나는 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죽이라는 결함을 들 수 있겠는데요. 제제목의 일부에 그 껍질, 피죽이 남아서
수피가 붙어서 생기는 결함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선이라는 결함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 지선은 목재의 수지가 흘러나와서 생기는 결점으로 가공을 어렵게 하거나 가공 후에 얼룩이 남게 되기 때문에 좋지 못한 아주 대표적인 목재의 결함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선은 목재를 건조하거나 또는 제재를 한 후에 관리하는 상태에서 목질 내부에 있는 이러한 수지 등을 완전히 삼투압에 의해서 빼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결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 이외에도 혹 같은 것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 어떤 섬유들이 집중되어서 볼록하게 혹처럼 매달린 그러한 결함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목재를 가공하는데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결함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이외에도 연륜의 간격에 의한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결함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수목이 경사지에서 성장하게 되면서 어느 한쪽의 연륜이 다른 쪽보다 넓어지게 된 목재 부분에 이상한 조직이 형성되는 그러한 결함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목재 결함은 목재가 성장하는 상태에서도 생기게 되지만 목재를 벌채한 후에도 대표적으로 썩정이 같은 경우 가공을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인위적인 상태에 의해서도 생기게 되는 그러한 결함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